삼성전자가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삼성전자가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추세적인 상승은 아니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미국계 중심으로 전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가 있으니까 내년에는 더 어려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가 침체에 빠지면서 다시 한번 어려운 시기가 올 것 같다. 이런 어려운 시기가 오면 우리가 금융으로 불을 늘릴 수 있는 시기죠. 근데 그런 어려운 시기가 뭐가 있어야 돼요? 현금이 있어야 됩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을 요약하면요. 예, 가끔 그 부자들, 기업 CEO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대에 당하지 말자. 여러분 회사에서나 가정에서나 정말 많은 의사결정을 하셔야 되거든요. 예, 거시경제 흐름 하에서 의사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경기 국면을 알면요. 제가 가끔 이런 말씀을 합니다만 작년에 그 삼성전자 주가가 95,000원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때 10만 전자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경기가 그때 선행지수가 꺾였었거든요. 삼성전자 주가가 75,000원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안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경기를 알면은 삼성전자를 95,000원에 사는 게 아니라 7만 원에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의사 결정할 때 경기 흐름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 회복되고 있는데요. 근데 부채가 너무 많고 지금 자산 가격에 거품이 발생했거든요. 아마 어려운 시기가 한번 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최근에 환율을 오르고 있는데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아주 장기적으로는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우리 환율은 원화 가치는 올라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제 구조적으로 저성장 국면에 들었었어요. 이제 우리 경제가 2%만 성장해도 정말 잘한 성장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금리가 오르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저금리 과정에서 일시적인 상승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 기업들, 개인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경제고 뭐 자산 가격이 오르죠. 그러나 중간중간 어려운 시기가 있거든요. 이 어려운 시기를 미리서 예측하면은 우리가 훨씬 더 빨리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극복해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뭐 개인, 기업, 국가마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뭐 닥터 둠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요. 이 기를 잘 맞췄었어요. 그래서 2007년에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온다. 좀 앞서갔습니다. 2008년에 위기가 왔고요. 그 다음에 2019년에도 책을 내면서 2020년에 주가 폭락하고 경제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그런데 코로나가 가가지고 또 그렇게 어려운 시기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내년이 한 번 더 어려워지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서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시기가 오면 우리가 또 불을 늘릴 수 있는 기회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성장하는데 중간중간 이런 위기가 왔었다. 물론 저는 장기적으로 세계 경제를 낙관적으로 봐요. 아시아 여자가 쇼핑한 걸 미국 남자가 들어주는 그림입니다. 그동안 이 미국 사람들이 소비하면서 세계 경제 성장을 주도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소득 늘어나는 속도가 줄어들고 부채가 많아요. 과거처럼 소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 멈추지 않고 성장하는 것은 아시아 소비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 중국, 또 멀리 내다보면 인도, 아세안 사람들이 소비하면서 세계 경제가 꾸준히 성장할 거라는 겁니다. 이런 아시안 경제를 강조하는 사람이 짐 노조스예요.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30대 초반까지 소로스하고 퀀텀 펀드 만들어서 엄청 수익을 냈죠. 그리고 한 번은 오토바이 타고 나중에는 좋은 자동차 주문 제작해가지고 자기 여자친구하고 세계 여행을 하죠. 여행만 합니까? 각 나라 돌아다니면서 투자해가지고 또 돈을 버는 사람이에요. 어드벤처 캐피탈리스트 그 책 보면 뭐 그런 이야기가 쭉 나있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이야기도 쓰고 있죠. 한국에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늙어가더라는 겁니다. 기계가 오래되면 고장나는 것처럼 사람들도 나이가 들수록 병이 많이 걸 것이다. 제약주사 때요. 나중에 강의 들어오니까 3배 남기고 팔았다는 겁니다. 그 뒤로도 여러 책을 내고 있는데 특히 그 불인 차이나 이 책 보면은 2가지 때문에 행복하다. 첫 번째, 늦게라도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참 행복하더라. 그 다음에 4살 난 딸이 중국어를 배우니까 더없이 행복하더라. 그 4살 난 딸한테 중국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거주지를 미국에서 싱가포르로 옮겨버렸다. 그만큼 아시아 경제를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이 그림이죠. 근데 이분이 지난 1, 2년 동안 또 책을 냈지 않습니까? 돈의 미래들. 근데 뭐라고 그럽니까? 연세가 80대셨어요. 자기 평생 보지 못했던 위기가 앞으로 1, 2년 내에 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분도 크고 작은 흐름을 그동안 그래도 잘 맞추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이기가 뭔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장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는 성장해요. 이 잠재 GDP가 세계 경제 시간이 갈수록 성장할 수 있는 선을 보여준 거죠. 근데 실제 경제는 어떻습니까? 잠재 GDP 2로 갔다 밑으로 갔다 이런 사이클이 존재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경제 공부를 안 하셨더라도 고등학교 때 이런 식을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경제가 성장하려면 가계가 소비해야 되고 기업이 투자해야 되고 정부가 돈을 써야 되고 수출이 증가해야 됩니다. 그런데 2008년 미국에서 위기가 발생했죠. 수출이 줄어들었습니다. 가계, 기업이 소비 줄이니까 경제가 이렇게 많이 나빠진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이게 세계 경제 공급 능력 수요는 이만큼밖에 안 되죠. 그래서 수요를 부양하기 위해서 우선 정부가 가감한 지출을 늘렸죠. 이게 재정정책이라고 그래요. 지를 늘리는 게. 그 다음에 각국의 중앙은행은 금리 0%까지 내리고 양적 완화를 통해 가지고 소비 투자를 늘린 겁니다. 그래서 통화정책, 재정정책이 아주 소비 투자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서 2019년까지 세계 경제가 많이 회복됐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정부가 돈을 쓰다 보니까 정부가 부실해졌고 저금리 때문에 가계 기업 부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제가 2019년에 책을 내면서 2020년 한 번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2020년에 또 뭐가 왔어요? 코로나가 왔죠. 그러니까 또 수출이 안 되고 소비 투자가 안 되면서 경제가 급격하게 나빠진 겁니다. 그래서 또 정부가 어때요? 또 돈을 썼죠. 중앙은행은 금리 내리고 돈 풀어 또 소비 투자를 부양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가 지금 V자형으로 회복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때 정부, 가계, 기업이 부실해졌는데 이때 더 부실해져 버렸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부채 성장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든 여러분 2020년 경제가 어떻게 견뎌냈어요? 2020년이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3.1% 성장했습니다. 마이너스 3.1%가 무슨 의미냐면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3% 성장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V자형이 회복을 했죠. 뭐 때문에? 가감한 재정정책, 통화정책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5.9%는 성장한 거예요. 그리고 IMF가 올해 내년도 다음 주에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합니다만 이것보다 좀 낮출 텐데요. 과거 평균보다는 좀 높은 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 다음에 코로나 경제를 겪으면서 GDP 대비 세계 부채가 한 단계 올라가 버렸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부채에서 성장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등 선진국은 정부가 부실해졌어요. 이기 전에 정부 부채가 GDP 대비 76%, 2008년이요. 근데 130%를 넘어섰죠. 그 다음에 중국 등 신흥국은 어떻습니까? 기업이 부실했죠. 58%에서 121%로. 기업 부채가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은 정부가 부실해졌고 신흥국은 기업이 부실해졌다는 거죠. 우리는 누가 부실해졌죠? 여러분 신문에서 보면 가계 부채 많다 정말 많은 이야기가 나오죠. 가계 부채가 상대적으로 절대적으로 제일 빨리 늘어난 나라예요. 세계에서. 여러분 97년에 외환위기 겪으셨어요? 정말 뼈아픈 구조조정을 했죠. 외환위기가 왜 왔죠? 80년대 말에 우리 경제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기업들이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고 돈을 빌려가지고 투자를 많이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90년대 돌아가지고 투자해가지고 생산 능력은 늘려놨는데 물건이 안 팔리니까 기업이 부실해지고 은행이 부실해졌죠. 기업 부채가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한마디로 97년 외환위기는 IMF 경제위기는 부실한 기업, 은행을 처리하는 과정이었죠. 정말 뼈아픈 구조조정을 했어요. 30대 재벌 중 11개 해체됐습니다. 은행 14개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외환위기를 우리가 상대적으로 빠른 시간에 극복할 수 있었던 거는 그때 가계부채가 상대적으로 낮았고요. 정부가 정말 건실했어요. 정부 부채가 GDP 대비 6%밖에 안 됐죠. 그래서 170조 공적자금 투입하면서 구조조정을 빨리 끝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기업 부채가 외환위기 전 수준보다 더 많아졌죠. 가계부채 상대적 절대적으로 너무 빨리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계, 기업이 다 같이 부실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요. 기업 부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고요. 가계 부채 세계에서 이렇게 높은 나라 어디가 있어요? 가계 부채 심각한 겁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정부 부채가
뭐 선진국에 비해서는 신흥시장에 비해서 낮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정부가 돈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 정부도 돈 쓰고 다음 윤석열 정부도 돈을 굉장히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귀중한 생각으로 정부가 계속 돈을 쓸 텐데요. 잘못 쓰면 어떻습니까? 일본의 90년대처럼 경제도 못 살리고 정부만 부실해질 수 있죠. 일본 정부 부채가 지금 GDP 대비 230%예요. 일본 금리 오르면 정부 파산하게 되는, 공무원 월급도 못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귀중한 돈으로 정부가 앞으로 계속 쓸 텐데 여러분이 잘 쓸 수 있도록 감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전 세계가 부채가 많다고 그랬습니다. 부채를 성장했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각종 자산가에 또 거품이 발생한 거예요. 이 마샬 K가 뭐냐면요. GDP, 실물에 비해서 돈이 얼마나 많이 풀렸는가. 근데 이기 때마다 이 마샬 K가 한 단계씩 올라갔지 않습니까? 특히 코로나 경쟁이 때 어떻습니까? 거의 수직으로 증가했어요. 미국이 실물에 비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풀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금리가 적정 수준보다 낮죠. 채권 시장에 거품이 발생한 겁니다. 예, 그래서 채권 시장이 적정 금리로 가는 과정에서 지금 미국 금리 많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주식 시장에도 거품이 발생한 거예요. 미국 전체 시가총액을 GDP로 나눈 비율인데요. 작년 4분기에 334%. 2000년 IT 거품 붕괴 직전에 210%였어요. 지난 20년 평균이 180%였죠. 역사적으로 주식시장에 가장 큰 거품이 발생한 겁니다. 우리 집값 많이 올랐다고 그러지만 사실 미국 집값이 더 많이 올랐어요. 여러분 2008년 미국 글로벌 금융위기, 왜 금융위기가 왔습니까? 이 집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금융회사들이 집을 담보로 대출한 돈으로 파생상품을 만들어가지고 그거 팔다가 집값이 폭락하니까 서브프라임 문제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미국이 위기가 왔었거든요. 근데 집값이 그때보다 어떻습니까? 명목 가격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 다음에 물가를 고려한 실질 가격도 전고점을 돌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채권 시장, 주식 시장, 부동산 시장 다 같이 버블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2000년에는 주식 시장 거품이었어요. 그 다음에 2006년에는 부동산 시장 거품 발생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했죠. 지금은 어떻다는 겁니까? 주식 시장, 부동산 시장 같이 거품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더 심각하다는 것이죠. 근데 경기가 좋고 저금리면 이런 부채 문제, 자산가의 거품 문제가 견딜 수가 있는데요. 근데 요새 최근에 미국 물가 정말 많이 올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지난 3월 소비자 물가가 8.5%입니다. 40년 3개월 만에 미국 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른 거예요. 물가가 오르니까 어떻습니까? 미 연준은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3월에 인상했고 5월과 FOMC가 열리는데 빅스텝이라는 게 뭐예요? 금리 0.25%까지 올렸는데 0.5% 올리고 이제 양적 긴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미국 물가가 왜 이렇게 오르느냐? 정부가 돈을 많이 쓰고 중앙은행은 돈을 너무 많이 풀었어요. 그 다음에 각종 원자재 가격 많이 오르고 있죠. 수요 측면, 공급 측면에서 물가가 많이 오르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그동안 미국에 물건을 싸게 공급해 줬어요. 여러분 2001년에 중국이 세계 무역기구 WTO에 가입합니다. 그리고 저임금을 바탕으로 전 세계 물건을 싸게 공급했죠. 여러분 월마트에 진열된 상품의 절반 이상이 중국산이라는 겁니다. 2001년부터 작년까지 미국의 대중무역 적자가 5조 8천억 달러나 돼요. 그런데 문제는 중국 임금이 많이 오르고 있다는 거죠. 2001년에 미국의 30분의 1인데 작년에는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물가가 이렇게 오를 수밖에 없다. 물가 오르니까 중앙은행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물가 안정이에요. 2% 목표 설정했죠. 근데 지금 8%를 넘어서니까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금리 인상하더라도 경기만 좋으면 괜찮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경기가 꺾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OECD 경기 선행지수인데요. OECD 전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작년 7월을 고점으로 8월부터 올 3월까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선행지수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 앞으로 무슨 의미예요? 경기가 나빠질 것이다.
그래서 2분기, 3분기 갈수록 경기가 나빠지고요. 지금 모든 기관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IMF가 작년 12월 전망, 올 1월 전망, 작년 10월, 1월, 지금 4월 달에 수정 전망하는데요. 세계 경제 성장 전망치 낮추겠다. 지금 IMF 총재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가도 오르는데 경기도 나빠진다. 물가 오르는데 경기 나빠지는 걸 여러분 뭐라고 그러죠?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스태그플레이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버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제학 교과서에 보면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공급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 그러면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물가는 더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세계 경제가 기본적으로 인플레 문제, 경기 둔화 문제가 존재하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오르니까 경제 성장은 더 떨어지고 물가는 더 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원자재 가격이 정말 많이 올랐죠. 특히 밀 가격이 거의 2배 올랐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저장면, 빵도 더 비싸게 사셔야 될 거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밀 세계 수출의 거의 30%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런 원자재 가격이 오르니까 OECD가 1년 후에 세계 GDP가 1.08% 감소할 것이다. 유럽이 가장 큰 타격을 받죠. 1.4% 감소할 것이다. 그 다음에 물가는 원래 수준보다 2.5%포인트나 더 올라버릴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부채 성장했고 자산가의 거품이 발생했는데 그게 경기가 좋고 저금리면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물가가 오르니까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고 또 이런 것 때문에 경기가 더 빨리 둔화되면서 자산가의 거품 문제가 심각하게 격조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낙관적인 경우예요. 2020년 하반기부터 세계 경제 회복되고 있는데 계속 회복된다. 이게 낙관적인 시나리오인데 저는 이런 시나리오 확률이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채 문제, 자산가 등 이 두 가지 문제가 터지면서 특히 내년 상반기에는 이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어려운 시기가 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다음 2기가 영국의 디 이코노미스트 경제 주간지인데요. 다음 경기 침체가 오는데 우리가 쓸만한 무기가 없다는 겁니다. 이 무기가 뭐죠? 재정정책, 통화정책이에요. 앞으로 경기가 오르면 정부가 돈을 더 쓸 겁니다. 근데 정부 부채가 많기 때문에 정부가 돈을 쓸 여지가 별로 없다는 거죠. 가계기업 부채가 많기 때문에 금리를 많이 내릴 여지도 없지만은 금리를 내려도 소비 투자가 많이 안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짐 로저스가 아까 평생 보지 못했던 위기가 온다. 이런 이야기죠. 지난 2기 때는 어떻습니까? 과감한 재정정책, 통화정책 써가지고 경제도 V자에 회복되고 자산 가격도 급소하게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정책 수단이 과거보다 쓸 여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회복되더라도 과거보다는 굉장히 느리게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미국 경제는 정말 탄력적이에요. 잠재 GDP가 미국 경제 성장 능력이요. 실제 GDP. 이렇게 급락했다 또 이렇게 급등해 가거든요. 미국 고용 한번 보세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 일자리가 870만 개 줄어듭니다. 그리고 경기가 회복되니까 2280만 개 정도 늘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2020년 3, 4, 5 두 달 사이에 무려 일자리가 2200만 개 줄어들어 버려요. 여러분 다니는 회사에서 회사가 좀 어렵다고 여러분 해고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안 됩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다음날 출근했을 때 예고도 없이 당신 회사 그만둬 컴퓨터 못 만지게 합니다. 10년 동안 늘었던 일자리를 단 두 달 사이에 줄여버린 거예요. 정말 대단한 탄력성이 높은 나라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일자리가 많이 이렇게 줄었지만 일자리 빨리 회복되고 실업률 특히 3.6%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고용도 회복되고 물가가 오르니까 연준이 금리를 빨리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통화정책도 정말 탄력적이에요. 2008년 금융위기 때 어떻습니까? 5.25%인 금리를 금방 0%까지 내리고요.
양적완을 통해 가지고 거의 3조 달러 돈을 풉니다. 양적완화가 뭡니까? 미 연준이 돈을 찍어내 가지고 시장에서 채권을 사주는 거예요. 국채 모기지 채권. 네, 그래서 경기도 회복고 자산가격도 많이 올랐죠. 그래서 경기 회복되니까 금리 올리고 양적 긴축을 좀 했습니다. 돈을 줄인다는 거죠. 근데 코로나 때문에 어떻습니까? 다시 금방 금리 0%까지 내려버렸죠. 더욱 놀라운 것은 2020년 3월, 6월 사이에 돈 3조 달러 풀어버려요. 정말 대단한 나라죠. 그리고 계속 돈을 지금까지 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물가가 오르고 고용도 회복되니까 어떻습니까? 금리 올리기 시작했죠. 3월 달에. 5월, 6월 달에 0.5%포인트씩 오르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양적 긴축을 하겠다는 거예요. 양적 긴축은 뭡니까? 돈을 줄이겠다는 거예요. 연준이 지금 사준 거 채권, 모기 채권, 국채에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시장에 내다 팔고 돈을 환수하겠다는 거죠. 예, 그러면 금리 올리고 양적 축소. 아까 자산가격이 뭐 때문에 올랐다고 그랬어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올랐는데 이 정책이 이제 자산가에 불리한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요새 그 장단기 금리차 이야기 많이 나오죠. 신문에 보면은. 예, 미국에서 10년 국채 수익률하고 2년짜리 차이예요. 이게 마이너스로 가면은 시차의 문제였지 반드시 경기 침체가 왔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잠깐 마이너스로 갔다가 지금 플러스로 돌아서는데요. 예, 그런데 제가 전망해 보면 하반기로 갈수록 내년 미국 경제가 수준화될 것이다. 장기금리에는 미래의 성장률, 미래의 물가가 들어있거든요. 아마 장기금리가 떨어지면서 역전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거는 내년 경기 침체 신호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많이 공부하셔야 되는데요. 2008년에 미국석 위기가 와가지고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했는데 중국은 2009년, 2010년 9 내지 10% 성장해요. 그래서 이 당시 중국만이 자본주의를 구제한다. 이런 극단적인 이야기까지 나왔죠. 네, 그리고 2020년에도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세계 경제가 최악의 침체에 빠졌는데 중국은 2.3% 성장합니다. 네, 그러면 이때도 9 내지 10% 성장하고 2020년 마이너스 성장 안 했느냐. 네, 그거는 중국의 성장 구조에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GDP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세계 평균 22% 정도 돼요. 근데 중국은 한때 48%까지 갑니다. 중국 기업들이 엄청나게 투자를 해가지고 2009년, 2010년에 9 내지 10% 성장한 거예요. 근데 투자를 많이 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기업들이 생산 능력을 많이 늘려놨다는 것이죠. 근데 물건이 안 팔려요. 그래서 중국 기업이 부실해지죠. 은행이 부실해지죠. 그래서 중국 정부가 이제 투자보다는 소비 중심으로 성장해야 되겠다. 2019년에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역사적으로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 돌파하면은 소비가 늘어나거든요. 장기적으로 투자는 줄어들지만 소비가 늘어나면서 중국 경제가 극단적인 침체는 빠지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중국의 문제는 투자 중심으로 하는 성장하는 것에서 이 기업 부채가 세계에서 제일 높다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이제 중국 경제의 과제죠. 그래서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은 이 기업 부채, 은행 부채 때문에 중국 경제가 위기를 겪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저성장 함정에 빠질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는데요. 지금 이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장기적으로 성장률은 뭐 이제 10% 시대 지났어요. 앞으로 4 내지 5% 성장 시대 돌아갈 거예요. 질적 성장 시대로 돌아설 것이다. 소비보다는, 투자보다는 소비 중심으로 성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나 크고 작은 사이클이 있는데요. 우리도 80년대 3조 호황으로 굉장히 높은 성장을 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미래를 낙관적으로 굉장히 80년대 후반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요. 90년대 수요가 부족하니까 기업이 부실해지고 은행이 부실해지면서 97년 IMF 경제위기, 한마디로 부실한 기업, 은행을 처리하는 과정이었죠. 정말 뼈아픈 구조조정했다고 그랬죠. 기업이 없어지고 근로자도 해고당하면서 소비 투자가 줄어들면서 성장률이 한 단계 확 떨어진 거예요. 네, 그런데 안정성장 국면에 들어섰다, 질적 국면에 들어섰다 하면서 주가 등 자산 가격이 또 한 단계 둬야겠죠. 이때 우리가 외국인들한테 얼마나 투자할 기회를, 좋은 기회를 줬어요. 코스피가 270까지 떨어졌어요. 삼성전자 주가 3만 원까지 떨어졌죠.
온달러 환율 2,000원까지 갔었습니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의 자산가격이 떨어졌죠. 돈가격이 떨어졌죠. 그래서 론스타가 외환은행 사가지고 나중에 자산가격이 오르고 환율 떨어지고 그러니까 5조 정도 벌어간 겁니다. 중국이 2단계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IMF 때문에 IMF 처방에 따라 그대로 구조조정을 했어요. 근데 중국은 스스로 구조조정하기 때문에 구조조정 속도가 느릴 뿐이에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중국이 2단계에 들어가면서 장기적으로는 주식시장이 한 단계 도약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기대하면서 미국계 큰 금융에서 중국 진출을 계속 늘리고 있죠. 나중에 미중 패권전쟁 좀 더 이야기했으면 미중 패권전쟁의 본질은 뭡니까? 2001년부터 작년까지 미국의 대중무역 적자가 5조 8천억 달러예요. 미국 입장에서 그걸 찾아오자는 겁니다. 근데 미국이 상품 생산해가지고 중국에서 돈 벌어오겠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미국이 잘한 건 뭐죠? 금융이에요. 세계에서 금융 제일 잘하죠. 중국의 금융시장, 자본시장 개방하라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금융으로 돈을 벌고 오겠다는 거죠. 그런데 중국도 위안화를 국제화하면 금융광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융산업은 예상보다 더 빨리 개방해버렸습니다. 남은 게 금리 자유와 외환시장 자유예요. 중국이 위안화 국제화를 포함한 금융광을 추구하기 때문에 결국은 개방할 겁니다. 그걸 기대하고 이런 금융회사들이 중국 진출을 계속 늘리고 있죠. 우리도 이제 중국과 가지고 금융으로 부를 늘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미국 경제 탄력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로는 훨씬 덜 달라져요. 일본은 어떻습니까? 또 코로나 직전보다 GDP가 훨씬 수준 자체가 낮아요. 정말 부진한 경제죠. 일본 디플레에 빠졌다고 그랬죠. 디플레가 뭐냐면요. 여러분 명목 GDP하고 실질 GDP 구분하는 거는 명목 GDP는 실질 GDP에다가 물가 상승률 더한 겁니다. 물가가 오르니까 명목 GDP가 실질 GDP보다 크죠. 근데 일본은 어떻습니까? 물가가 계속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명목 GDP가 실질 GDP가 낮은 겁니다. 이걸 디플레이션이라고 그럽니다. 일본 경제가 90년대 초반까지는 정말 잘 나갔죠. 예를 들어 94년에 일본 GDP가 세계에서 차지하면 17.9%였어요. 근데 작년은 5.4%입니다. 그야말로 추락이죠. 대신 중국이 늘어났고 우리는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 안팎입니다. 그러면 일본이 왜 이렇게 추락했습니까? 미국 때문입니다. 미국이 80년대 들어와서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85년 9월에 플라자 합의를 유도합니다. 뉴욕에 있는 플라자 호텔에 선진국 다 모여놓고 우리 달러가치 하락 유도할 테니까 엔이나 마르카 강세를 유도해라. 이게 플라자 합의의 본질이었죠. 그래서 엔화 가치가 이때 큰 폭으로 강성합니다. 그래서 플라자 합의 직전에 엔 달러 환율이 230엔이었는데 1년 반도 안 된 87년 12월 달에 123엔으로 떨어집니다. 무려 엔화 가치가 48%로 올라 버리죠. 일본 수출 기업들 아우성칩니다. 우리가 어떻게 수출해서 먹고 살라는 말이냐. 그래서 일본 정부가 뭘 합니까? 경제도 좋은데 금리 인하해주고 돈을 풀어줘 버렸죠. 그래서 자산가격에 엄청난 거품이 발생한 거예요. 나중에 보여드렸으면 집값도 이때 급등을 했었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일본이 이제 90년 돌아가지고 이 금리를 많이 올려버리거든요. 여기서 자산가의 거품이 붕괴되면서 장기적으로 소비가 줄어들면서 일본 경제가 침체에 빠지죠. 이때 우리나라는 너무 좋았어요. 우리 돈 가치가 일본의 엔화에 비해서 73%나 떨어져 버린 겁니다. 우리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차 세계 시장, 특히 미국 시장에서 일본 상품하고 경쟁했지 않습니까? 우리 돈 가치가 엔화에 비해서 73%나 떨어지니까 수출 경쟁력이 확 올라가 버린 거죠. 그리고 두 가지가 더 좋은 게 있었어요. 미국이 어려우니까 사우디 부추깁니다. 야, 원유 좀 생산 늘려라. 유가가 배럴당 27달러까지 갔던 게 8달러로 떨어져 버려요. 유가가 떨어지니까 어떻습니까? 물가가 떨어지죠. 저유가, 물가가 떨어지니까 저금리 정책을 펼쳤죠. 저유가 저금리로 전 세계가 소비를 많이 해주거든요. 거기다가 엔화가 이렇게 강세되니까 저달러, 엔 강세. 그래서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 이게 3저 현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86년, 88년 연평균 12%나 성장합니다.
당군 일의 최대 호황이라고 그랬습니다. 미국이 플라자 합의를 통해 가지고 일본을 어렵게 만들었지만 우리가 실물로 한 단계 더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것이죠. 그런데 미중 패권 전쟁, 뭐 일부에서는 전쟁까지 갈 수도 있다, 뭐 비관적인 시나리오가 있습니다만 결국은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이거든요. 플라자 합의를 통해 가지고 미국 우리가 수출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줬는데요. 미중 패권 전쟁 가운데 우리가 중국에서 금융으로 뿔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미국이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뭐 세계 경제 성장률 블룸버그 컨센서스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도 오랫동안 경제 전망을 했으면 경제 성장이 올라갈 때는 전문가들이 전망할 때 실제치가 더 높게 나오거든요. 뒤따라 높게 전망하는 거야. 근데 경제 성장이 꺾일 때는 어떻습니까? 전망했는데 실제치가 더 낮게 나와요. 그래서 뒤따라 계속 하향 전망하죠. 이런 전망치들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FOMC였죠. 작년에 미국 경제가 4%, 4.3% 성장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 2.8% 3개월 만에 낮춘 겁니다. 물가는 2.6에서 4.3% 올려버린 거예요. 계속 이런 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꺾이고 있다. IMF도 1월 전망보다 지금 4월 전망에 앞으로 더 낮추겠다는 것이죠. 나머지 전망지표 참조하시고요. 제가 앞서 세계 소비축이 미국에서 아시아 쪽으로 이전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경제를 40년 공부하면서 깨달은 것은 경제의 모든 비밀이 인구 구조에 있다는 겁니다. 제가 58년 게이트인데요. 저처럼 나이 들면은 좀씩 줄이고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처럼 젊으면 소비 투자도 많이 하게 되죠. 아시아에서도 제일 인구 구조가 젊은 나라가 이런 나라예요. 이런 나라는 계속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베트남 같은 나라는 투자해야 됩니다. 제가 2015년에 좀 오래됐습니다. 베트남 호치민시 강의 한번 하러 갔어요. 길가에 정말 오토바이 많습니다. 제가 그 오토바이를 보면서 이들 소득이 3,000달러 되면 이 오토바이 일부가 자동차로 변하겠구나, 사회 간접 자본 투자 늘어나겠구나, 소비 늘어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2018년부터 1인당 국민소득 이제 3,000달러 넘어섰습니다. 계속 높은 성장을 할 거라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베트남에서 성공한 기업인 강의를 한번 들었는데요. 이분이 오래전에 베트남에서 백화점 사업을 했다는 겁니다. 아니, 실패했다는 거죠. 그때 소득순위 거기에 미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돈을 다 잃어버리고 뭐해서 돈 벌까 고민하다가 우리 그 인삼주를 팔았다는 겁니다. 가정에 가면은 인삼 한 뿌리 넣고 술 가득 담은 그런 인삼주가 있지 않습니까? 이 원가가 산해주 5만 원이래요. 그걸 한 20만 원 받았답니다. 한국에서 좋은 술이다, 건강에 좋은 술이다, 팔리더라는 겁니다. 그걸 팔아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베트남 주요 도시에서 더 마켓이라는 고급 슈퍼마켓을 만들어가지고 한국 상품, 한국 음식 판다는 겁니다. 지난 10년 동안 베트남 사람 입맛을 바꿨더니 앞으로 100년은 먹고 살 수 있겠더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강의 마지막에 이런 농담을 합니다. 여러분,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지난달 얼마나 됐습니까? 12억 7천이었어요. 근데 그 돈 가지고 베트남에서 아파트 3개, 4개를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 자기가 살고 나머지 월세를 주면 월세 소득이 300만 원, 500만 원 정도 든대요. 그 돈 가지고 베트남에서 여유있게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3년, 5년 지나면 그 아파트 가격이 2배가 돼 있을 것이다. 서울 떠나가지고 베트남에 오세요. 뭐 이런 농담을 하던데,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는 거는 그만큼 인구 구조가 젊고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런 나라에는 어려울수록 계속 투자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베트남 ETF에 투자하고 있어요. 뭐 작년에 많이 올라가지고 올해 조정을 보일 거예요. 저는 이런 장기적인 추세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뭐 개별 종목은 거의 안 합니다. 제가 거시경제를 흐름을 알기 때문에 주로 ETF 투자하고 있어요. 이거 사가지고 그냥 거의 안 보고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한일전쟁이라는 이야기를 언론에서 많이 들으셨던데요. 지금까지 전 세계가 가감한 재정정책, 통화정책을 가지고 소비, 투자, 정부 지출을 늘렸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경제가 충분히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수출을 늘릴 수밖에 없어요. 수출을 늘려면 어때야 되겠습니까? 돈 풀어가지고 자기네 돈 가치를 떨어뜨려야 되죠. 그래서 2008년에 미국이 돈을 한 해 동안 2배를 찍어내요. 이렇게 미국이 돈 찍어내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엔, 유로 가치가 올랐죠. 근데 엔화 가치가 오르니까 일본이 디플레 압력에 빠졌는데 디플레 압력이 더 심화되니까 견딜 수 없어가지고 2012년부터 엄청난 돈을 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베노믹스 핵심이 물가 2%될 때까지 무한정 돈을 풀어보자. 이게 아베노믹스 핵심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엄청난 돈을 풀고 있죠. 유럽 중앙은행 좀 참았어요. 독일 사람들 때문에. 1923년에 독일 물가가 1억 230만 % 올라요. 1차 세계대전 준비하면서 돈 많이 풀었죠. 그 다음에 1차 전쟁 하면서 공장이 많이 파괴됐습니다. 물가가 그렇게 하이퍼 인플레이션이죠. 이렇게 물가가 오르니까 다양한 일화가 있죠. 기업들은 월급이 아니라 1급을 줬어요. 하루 종일 물가가 오르니까 오돈을 해주고 오후에 또 주고, 일부 가정주부들은 그 돈을 태워가지고 밥을 지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인플레이션 트라우마에 갇힌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좀 참았죠. 근데 미국, 일본이 돈 풀고 자기네만 안 풀면 어떻습니까? 유로 가치 올라서 수출 경쟁이 떨어지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유럽 중앙은행도 돈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회복되니까 미국 경기 시험 좀 중단했다가요. 또 코로나 때문에 어떻습니까? 미국이 엄청 풀고 일본이 풀고 이번에는 유럽 중앙은행도 더 적극적으로 풀고 있습니다. 세계가 이렇게 돈을 많이 푸는데 그래서 인플레가 올 수밖에 없죠. 자, 중국은 좀 참았었어요. 근데 선진국이 한율 전쟁하니까 부분적으로 외환시장 개입했고요. 여러분, 그동안 중국이 추구했던 게 무역 제조 강국이었습니다. 양적으로 달성했죠. 이들이 추구한 게 뭡니까? 기술 강국, 금융 강국이에요. 여러분, 기술 강국, 금융 강국은 누구죠? 미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미중 패권전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버드 대학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가 쓴 애정된 전쟁이라는 책이 있어요. 부제가 미중이 푸키디데스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지난 500년 역사를 분석해 보니까 한 강대국이 있었는데 신흥국이 커져가지고 그 강대국을 이협하면은 강대국 신흥국을 쳐져가지고 전쟁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기술 강국, 금융 강국은 누구죠? 미국이죠. 중국이 이걸 추구하고 있으니까 미국이 중국의 싹을 잘라야 된다. 미중 패권 전쟁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지금 기술 전쟁하고 있죠. 이번 책 시나리오 보면 정말 무서운 시나리오예요. 트럼프 때문에 그때 그 무역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중국에 관세 부과하고 중국도 맞대응을 했죠. 이번 시나리오인데 중국이 더 세게 관세를 부과하면은 미국이 중국한테 더 세게 관세를 부과하면은 미국이 지금 그래도 한 1조 700억 달러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팔아버리겠다는 겁니다. 이걸 팔아버리면 어떻습니까? 미국 금리 일시적으로 폭등하고 자산가격이 폭락하고 달러같이 일시에 급락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미국이 중국 대중 수입을 직접 다 규제를 해버립니다. 중국이 뭘 하냐면은 미국 금융회사를 사이버 공격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 돈이 미국 어떤 은행에 있다 하면은 중국이 그 은행에 들어가서 선생님 계좌를 싹 지워버립니다.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저 짓을 상하이에서 조정하고 있구나. 미국이 상하이를 군사 공격, 중국이 워싱턴을 군사 공격. 그래서 무역전쟁이 금융전쟁으로 갔다가 무력전쟁 갈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죠. 무력전쟁은 안 갈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금융전쟁인데요. 팔아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그 시나리오예요. 여러분, 중국이 위안화 기축통화를 꿈꾸고 있다고 그랬죠. 이 달러는 기축통화를 보면서 참 부러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100달러 지폐 찍어내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적게는 20센트, 많게는 40센트 들어갑니다. 중국이 보기에 미국이 20센트, 40센트 비용 들어가지고 100달러 지폐를 찍어내가지고 그 돈 가지고 신발도 사고 옷도 사고 무기 생산해가지고 세계 경찰 노릇을 했다는 거죠. 그게 기축통화예요. 그래서 가지고 있던 이걸 팔아버리면 물론 자기들한테도 엄청난 충격이 있죠. 근데 덩사오핑이 시장을 개방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창문을 열면 신선한 공기가 많이 들어오지만 파리도 들어온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긍정적, 부정적 양면 효과가 있죠. 긍정적 효과가 크다면 이런 일을 저지를 수도 있다. 앨리슨 교수 시나리오인데 전혀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달러 가치예요. 주요 선진국 통화에서 달러 가치인데요. 장기적으로 떨어지죠. 플라자 합의 때 51%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2000년 IT 거품 붕괴되면서 미국 세계 비중, GDP 비중이 32%, 22%까지 떨어지면서 달러 가치가 한 번 더 떨어졌죠. 근데 IMF가 2026년까지 최근 전망했는데 미국 비중 축소예요. 세계 GDP에서. 이거는 장기적으로 달러 가치가 하락할 거라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이 소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수입이 늘어가지고요. 미국 대순부채가 GDP 대비 18조 달러예요. GDP 대비 79%나 됩니다. 여러분 2001년에 S&P가 미국 국가 신용등급을 한 단계 떨어뜨렸죠. 그때 우리 주가도 한 달 사이에 20%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자문회사 하고 있었는데 제 고객 중 한 분은 돈에 욕심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파생상품 했다가 한 달에 500억을 잃은 적이 있어요. 정말 아쉬운 거는 저희는 파생상품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희는 삼성전자 같은 이런 거 우량 주식을 사줬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희한테 맡겨놓던 삼성전자 주식 담보를 해가지고 돈을 빌려가지고 파생상품 투자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대응 못 해가지고 파생상품 다 잃었죠. 더 중요한 거는 그 돈을 갖기 위해서 저희한테 맡겼던 삼성전자 주식을 팔았어야 했어요. 그때 액면분할 전이었으면 67만 원이었어요. 지금 얼마입니까? 그때 액면분할 전까지로 하면 거의 350만 원이죠. 가만 돈 놔뒀으면 5배 정도 늘어났는데 그걸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때 그만큼 충격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때보다 부채 훨씬 높죠. 그 다음에 미 연방정부 부채도 훨씬 높죠. 그래서 무디스, 피치 같은 신용평가회사들이 언제든지 미국 신용등급을 떨어뜨릴 수 있다. 이런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달러에 대한 신뢰가 잃어가고 있어요. 각국의 중앙은행이 외환을 보유하면 달러, 그 다음에 유로, 엔, 위안, 파운드 이런 걸 보유하는데요. 근데 달러 비중이 어떻습니까? 2000년에 71%였어요. 그런데 작년에 59%로 줄어들었습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이 과거보다 달러를 많이 줄이고 있는 것이죠. 과거처럼 달러 못 믿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 아주 장기적으로는 달러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달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경제인데요. 우리 경제 현재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 동행지수란 순환 변동치라는 게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경기를 예고해주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작년 6월을 고점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주식시장 할 때는 여러분 이것만 보시면 돼요. 이게 주가가 거의 같은 방입니다. 우리 주가도 작년 6월까지 3,300 넘었다가 7월부터 이거하고 같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2,700까지 지금 떨어진 거죠. 이게 떨어졌다는 거는 현재 경기는 좋지만 앞으로 경기가 어떻다는 겁니까? 나빠질 거라는 거죠. 이 수치는 제가 전망하는 수치인데요. 자, 작년 말부터 우리 경제가 올해 한 2.5% 성장할 거다 이렇게 전망해 놨습니다만, 정부 한은 3% 이상 성장하라고 예상했는데 지금 다 낮추고 있습니다. 아마 이 수준까지 다 낮출 거예요. 근데 더욱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성장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잠재 성장률이라고 하는데 잠재 성장률은 노동, 자본, 생산성을 고려했을 때 우리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우리 경제가 역사상 처음으로 잠재 성장률이 2% 이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금융연구원이 추정해 보니까 2030년에 성장률이 1%, 2040년에 0.8%라는 거죠. 이게 우리 경제 문제점이에요. 우리 성장률이 얼마나 떨어진가를 조금 더 쉽게 보기 위해서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재직기간 제가 연평균 경제성장률 그려본 겁니다. 물론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성장률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계단식으로 성장률 떨어지는 나라 세계에서 어디가 있습니까? 윤석열 당선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 대선 토론회 할 때 들으셨죠? 우리 잠재 성장률을 자기가 대통령 되면은 5년 동안 4%로 올리겠다는 겁니다. 정말
계단 한번 오르는 거 정말 보고 싶어요. 근데 잠재 성장을 결정하는 요소가 뭐라고 그랬죠? 노동이 이미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를 많이 수입하면 괜찮습니다. 쉽지 않죠. 기업들이 자본 스탁 이미 많이 축적해 놨기 때문에 투자 많이 안 늘어나요. 중요한 거는 우리 잠재 성장 올라가면 이제 생산성이 늘어나야 됩니다.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시기예요. 노사 대타협. 이번 정부에서 유도했습니다. 안 됐죠. 다음 정부에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번 선거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 가치 격차가 너무 지금 벌어졌어요. 이게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예상해 보면은 다음 정부 5년 연평균 경제성이 한 1.9% 정도 나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이 경제 규모 파이가 커졌을 때는 기업들이 같이 성장할 수가 있어요. 갈수록 커지는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경쟁력 있는 기업은 더 많이 가져가고 경쟁력 없는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차별화가 굉장히 심화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투자하는 것도 정말 그 나쁜 기업은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량한 기업만 투자해야 돼요. 저는 주식은 직접 하고요. 채권은 매매가 좀 힘들기 때문에 뭐 증권사 랩 상품에다 맡겨놨어요. 근데 지난주 전화가 왔어요. 한 기업 채권 투자했는데 그 기업이 상장 폐지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몇 천만 원 잃었어요. 앞으로 그런 문제가 더 심각하게 나타날 거라는 거죠. 한군의 우리나라 기업 2,500개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까요. 39%가 이자 보상 비율이 1 미만입니다. 무슨 의미죠? 우리 기업들 39%가 영업이익 내가지고 이자도 못 갚는다는 겁니다. 내년에 더 많은 기업들이 파산할 거예요. 잘된 기업만 더 잘 되는 차별화 시대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금리가 정말 중요한데요. 뭐 대출했다면 금리 올라서 좀 부담스럽죠.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저는 금리 하락 추세에서 일시적인 상승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경제 성장률이에요. 금리에는 미래 경제성, 미래 물가가 들어있죠. 근데 앞서 보셨죠. 경제 성장, 잠재 성장 계속 떨어진다는 겁니다. 경제 성장을 떨어지는데 어떻게 금리가 오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돈이 남아도는 경제예요. 이 투자라는 건 돈의 수요입니다. 돈이 있어야 투자하지 않습니까? 저축이라는 건 돈의 공급이에요. 97년 외환위기 전에는 투자가 저축보다 많아가지고 돈의 수요가 공급보다 많았어요. 돈이 부족한 시대였죠. 그래서 고금리였어요. 그런데 이후로 어떻습니까? 저축이 투자보다 많죠. 돈의 공급이 수요보다 많다는 겁니다. 돈이 남아도는 시대예요. 가끔 은행 지점장들이 저한테 이런 농담을 해요. IMF 경제 이전은 목에다 힘줬다는 겁니다. 돈이 부족한 시대였으니까 기업들이 돈 빌려 사정했다는 거죠. 지금은 어떻다는 겁니까? 은행 지점장들이 오히려 기업 찾아다니면서 우리 은행 돈 좀 빌려 써주세요.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물론 차별화는 굉장히 심화됐어요. 근데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작년 말 현재 919조 원이나 됩니다. 물론 삼성전자도 우량한 기업이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죠. 돈이 남아도는 경제예요. 금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은행이 채권 살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 가계는 자금 잉여주체라고 그래요. 가계는 전체적으로 금융회사에 저축한 돈이 빌려 쓴 돈 많죠. 그 다음에 금융업을 제한 기업. 기업은 돈의 부족 주체예요. 기업은 돈 빌려가지고 투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일본 기업들이 98년부터요. 자금 잉여 주체로 전환이 돼버려요. 쉽게 말해서 기업이 은행에 저축한 돈이 빌려 쓴 돈보다 많아져 버렸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은행 돈 맡기면 은행은 어떤 식으로 운영합니까? 대출 아니면 유가증권에 운영하죠. 대출은 가계대출, 기업대출. 유가증권은 주식 아니면 채권이에요. 근데 가계도 저축, 기업도 저축. 대출이 안 되니까 일본 은행들이 그 돈을 어디다 써야 되겠어요? 유가증권 투자할 수밖에 없죠. 은행 위험하다고 주식은 안 삽니다. 뭐만 삽니까? 채권만 사요. 그래서 일본 은행들이 채권을 이렇게 많이 삽니다. 자기 자산 중에서 10%인데 한때 32%까지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일본이 우리보다 전에 경제 성장을 떨어졌고, 일본은 저축보다 투자가 많이 하고 돈이 남아 돌고, 여기서 은행이 채권 사니까 금리가 0%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누가 망하죠? 보험회사들이 망합니다. 여러분 다 보험상품 가입하셨죠? 계약서 보면은 최저금리 몇 퍼센트 주겠다. 그렇게 보험들이 상품 팔았거든요. 근데 금리가 그 밑으로 떨어지니까 보험회사들이 그 이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3개 보험회사가 4개로 통폐합이 됩니다. 여러분 보험 가입하실 때도 이 보험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는 회사인지 꼭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구조조정하고 있지만 아직 안 끝났어요. 자, 우리 개인들 전체적으로 부채는 많지만 매년 연간으로 보면 저축한 돈이 투자한 돈보다 많고요. 여러분, 우리 부채가 절대적으로 가계 금융자산보다 많아요. 근데 연간 개념으로 보면요. 예를 들어 2020년에 190조 잉여가 났었고요. 작년에 141조가 잉여가 났습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은 작년에 우리나라 개인들이 금융회사에 저축한 돈이 빌려 쓰는 141조가 많았었다는 겁니다. 물론 가계 차별화됐어요. 저 금융회사 다니면서 부자들을 많이 봤고 가난한 사람도 많이 봤지만 이게 저 부자들이 저축한 겁니다. 근데 부자들은 이렇게 저축하면서 이미 쓸 만큼 다 쓰고 있습니다. 뭐 이분들한테 하늘에서 오늘 1억 떨어진다고 소비 안 늘어나요. 근데 차별화가 돼가지고 가난한 사람 쓸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소비 중심은 저성장을 면치 못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계는 자금 잉여 주체예요. 금융에서 저축한 돈이 이렇게 빌려 쓰는 거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기업이 919조 현금성 자산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은행에서 돈을 덜 빌렸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은행 회장들, 행장들 만나면 고민 많이 해요. 특히 KB 윤 회장 같은 분은 은행의 경쟁력이 과거에는 대출에 있었는데 지금 대출 수요가 갈수록 줄어들 거라는 거죠. 유가증권 운용에 있다. 자기 자본으로 얼마나 유가증권 금융자를 잘 운영해 주느냐, 특히 고객 금융자산을 얼마나 잘 운영해 주느냐, 거기에 은행의 경쟁력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대기업 중심으로 자금 수요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은행이 채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결정하는 경제 성장률 떨어지고 저축이 투자보다 많아가지고 돈이 남아들고 은행이 채권 사면서 금리는 장기적으로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 좋은 봄날 일요일 날 좀 여러분한테 어두운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요. 현실입니다.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저성장 저금리 시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일하면서 근로소득 얻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 이야기예요. 제가 2013년 3월에 하던 회사 팔았어요. 여유자금이 좀 생겼는데요. S생명보험회사 부사장이 제 가까운 지인이었었어요. 저한테 즉시연금 하나 가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유자금이 있어가지고 2억을 가입했어요. 즉시연금 가입하면 매달 얼마씩 주죠. 2013년 3월에 가입했는데 4월에 51만 원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얼마 받아요? 28만 원. 51만 원, 28만 원으로 줄어들었겠어요?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주로 보험회사는 채권을 많이 운영합니다. 채권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올라간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더 떨어질 겁니다. 근데 제가 어떤 일을 해가지고 지금 한 달에 30만 원 받으면 무슨 의미예요? 금융자산 2억 가지고 있는 거나 똑같은 현금 흐름이죠. 더 쉽게. 여러분 지금 은행에다 1억 맡겨놓으셨다면 한 달 이자가 얼마예요? 10만 원 좀 넘습니다. 어떤 일을 해서 10만 원 버신다면 금융자산 1억 가지고 있는 거나 똑같은 현금 흐름입니다. 월 300만 원, 500만 원을 받으면 30억, 50억 가지고 있는 거나 똑같은 현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저성장 저금리 시대 때는 일하면서 글로써 넣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일본이 우리보다 이 시대를 먼저 겪었다고 말씀드렸죠. 얼마 전에 일본 금융그룹 회장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성장 저금리 시대 대처 방법은 두 가지다. 불행한 일이지만 늙어 죽기 전까지 일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음식 가리지 말고 아무거나 잘 먹어라. 뭐 여기 젊으신 분들 아마 100세까지 일하셔야 될 거예요. 건강하시라는 거죠. 직을 오래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월급 근로소득 얻는 게 좋고요. 근데 직이라는 게 영원한 게 아니죠. 다만 몇십만 원이라 벌 수 있는 업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직을 가지고 계실 때. 자, 최근 이제 금리가 많이 올라가지고 우리가
지금 변동금리 대출 77% 정도 되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은행에서 돈 빌리면 변동금리 해야 되겠어요? 고정금리 해야 되겠어요? 앞으로 금리 제가 보기에는 떨어집니다. 빠르면 올 하반기 내년 가면 또 다시 많이 떨어질 겁니다. 대출은 변동금리. 그 다음에 예금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지금 한국의 기준금리 오르고 뭐 저축은행, 일부 은행에서 금리 높은 금융상품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하루라도 빨리 저축은 고정금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한테 그 중요한 자산 가격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주식 투자 하시죠? 제 아내도 주식 투자 2020년에 시작했어요. 안 할 수가 없죠. 어디 가나 다 주식 이야기 하니까. 2020년에는 우리 코스피가 34%가 올랐죠. 돈 벌었다고 굉장히 기분 좋아합니다. 근데 작년 상반기 되니까 주가가 왔다 갔다 하니까 지루하다고 그럽니다. 올 연초 되니까 주가가 한 20% 떨어지니까 왜 내가 주식 투자했지? 그리고 요새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저는 뭐 주식 보기 싫다. 아마 대부분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주가는 명목 GDP로 추정한 거거든요. 장기적으로 오르니까 가지고 있어라. 근데 무슨 종목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자. 40여 개 종목 가지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도 모릅니다. 누가 좋다고 언론에서 좋다면 이 주식 사고 또 좋다면 이 주식 사고. 그래서 40종목이에요. 가지고 있기는 하는데 좀 종목을 한 15종목 정도로 줄여보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가는 이렇게 장기적으로 올라요. 그런데 우리 주가가 작년까지는 가대평가형에 들어섰는데 지금은 저평가형에 들어섰습니다. 제가 명목 GDP로 추정하면 적정 주가 2,950 정도 나와요. 근데 지금 2,700 이하니까 주가가 싸진 것이죠. 그리고 작년 하반기부터는 제가 주식 비중 줄이십시오, 줄이십시오. 주가 오르는데 떨어진다고 그러면 다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저 나쁜 놈, 닥터둠, 뭐 이런 이야기로 저 욕 많이 하셨죠. 그런데 저는 증권회사 다닐 때도요. 보통 증권회사는 주가 떨어진다는 이야기 못 하거든요. 제가 2007년 주가 오를 때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옵니다. 주식 사서는 지금 줄여야 됩니다. 그때 모든 은행들이 수익원 다변화시켜야 된다고 주식은 펀드 캠페인을 했어요. 제가 주가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은행 지점장들, 뭐 은행 행장, 저희 회사, 뭐 지점장, 사장, 너 때문에 영업이 안 된다. 이 나쁜 놈. 이런 욕을 많이 얻어먹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상한 것보다 조금 더 늦게 위기가 왔지 않습니까? 근데 작년에도 제가 주식 비중 줄이라는 거는요. 흔히들 주식시장을 산책 나온 개와 주인에 비교해요. 여러분이 개 데리고 산책하면 개가 앞서가죠. 주인이 뒤따라가죠. 이 개가 코스피고요. 대표적으로 주인이 일평균 수출 금액이에요. 일평균 수출하고 우리 주가하고 상관계수가 제일 높거든요. 근데 수출도 증가하지만 개가 작년 4월 달은 한 40% 앞서가 버렸다는 거죠. 개가 주인 지나치게 앞서가면 어떻습니까? 주인이 그냥 목줄을 잡아당길 수도 있고 개가 주인이 잘 따라오는지 뒤돌아볼 수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개가 이제 뒷걸음질 많이 쳤죠. 20%나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가 주인 뒤로 가버렸습니다. 한 4% 정도 뒤로 가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평가 국면에 들어섰으니까 제가 올 2월 이후로는 주식 보유하고 계십시오. 그리고 아마 4월이 주가가 올 한 해로 보면 제일 쌀 겁니다. 4월에 좀 주식 좀 사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구체적으로 이런 이야기 해놓고 4월 그 주가 안 떨어지면 어쩌나 또 걱정 많이 하죠. 그런데 지금 4월 별로 주식시장 안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5월부터 오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5월 되면 이게 안 오르면 또 걱정 많이 되죠. 근데 이제 주가 저평가 영역에 들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경기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경기가 이제 수축 국면, 정점을 지나고 침체 국면에 접어들고 있거든요. 이럴 때는 주가가 추세적인 상승은 아닙니다. 근데 그 유튜브, 제가 나간 유튜브 보면은 뭐 마지막 주식을 살 찬스다 4월이 이런 식으로 제목을 달아놨던데요. 추세적인 상승은 아니에요. 박스권이죠. 경기가 수축 국면. 그래서 박스권 하단이 제가 2600이라고 보고 상단이 뭐 2900 정도 보는데요.
올 뭐 3분기쯤에 2,900 정도까지 갈 수 있다. 2,600에서 2,900까지 가는 사이에 일부 종목들은 많이 오를 수가 있거든요. 특히 삼성전자가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삼성전자가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추세적인 상승은 아니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미국계 중심으로 전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가 있으니까 내년에는 더 어려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주 장기로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한 뭐 3개월, 5개월 보고 박스권 하단에서 상단 가는 과정에서 좀 단기적으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든 늘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배당 투자예요. 국민소득이 생기면은 가계, 기업, 정부가 나눠가집니다. 그런데 최근에 올수록 어떻습니까? 가계 몫은 줄어들었습니다. 기업은 상대적으로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이 통계 보니까 가계는 상대적으로 가난해지고 기업은 부자가 됐죠. 그래서 기업 소득을 가계 소득으로 이전시켜야 된다. 이게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실시한 기업 소득 한류세제예요. 그래서 기업들한테 임금 올려달라, 고용 늘려달라, 투자 늘려달라, 그렇지 않으면 배당을 늘려달라. 정부가 우리 기업들한테 그렇게 요구한 거죠. 이후로 배당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가가 저평가됐다고 그러는데요. 저평가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주주환원을 별로 안 했다는 거죠. 특히 배당 성향이 2019년까지는 17%밖에 안 됐어요. 기업이 이익을 낸 순이익 중에서 17%만 배당을 줬다는 거죠. 근데 그 이후로 어떻습니까? 34% 정도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도 뭐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서는 훨씬 낮은 수준이요. 이들은 40%, 50% 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 주주 환원운동, 배당을 많이 줄라 주주들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은행 이자보다 배당 수익률이 더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주식 투자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은행에다 맡기면 됐었죠. 그런데 은행 금리가 낮아지죠. 여러분 그 7.2법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7.2법칙이라는 뭐냐면 은행에다 복리로 예금했을 때 이자율에 따라 몇 년에 원금이 2배가 되느냐. 예를 들어서 금리가 6%라면은 예를 들어서 금리가 9%라면은 72를 9로 나면 8년이죠. 8년 지나면 원금이 2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1%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원금이 2배 되려면은 은행에 대금해야 72년이나 걸려야 돼요. 주식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당 수익률이 더 높으니까. 그래서 주식시장이 좋으나 나쁘냐 꼭 배당 투자를 하시라는 거죠. 저는 KT 같은 주식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4 내지 5%거든요. 저 은행에다 돈 안 맡깁니다. KT 주식 사고 있어요. 주가가 PBR 별로 높지 않거든요. 주가는 장기적으로 오릅니다. 근데 그 회사가 없어지면 문제가 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KT가 5년 이내에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계속 이익 내고 5%로 배당 줄 겁니다. 차라리 은행에다 맡길 돈이면은 그럼 배당 주는 회사를 주식을 사도 배당 받는 게 훨씬 더 낫다. 우리가 배당 투자는 꼭 주시장이 좋든 나쁘든 꼭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하울이 지나면 또 주가가 올라가서 시세 차익도 누릴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배당 투자는 꼭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일본 보면 80년대 후반, 아까 주가도 폭등했다고 그랬지만 이 집값도 폭등했거든요. 이때 플라자 합의 이후로 수출이 안 되니까 내수를 정부가 부양하면서 금리 많이 인하해줬다고 그랬죠. 그래서 집값이 폭등한 거예요. 그리고 90년대부터 금리 올리고 집값 폭락했죠. 근데 인구 구조 측면에서는 35세, 55세 인구예요. 이 인구가 어떤 인구죠? 대학 졸업하고 직장 들어가지고 결혼하고 애 낳고 집을 늘려가는 시기예요. 근데 이 인구가 90년에 치고 역시 집값 떨어졌죠. 근데 일본 사람들 집값이 이렇게 오를 때요, 집을 투자재라고 했어요. 근데 집값이 폭락하고 나서 2년 후부터는 집은 투자재가 아니라 소비재다. 집은 단순하게 사는 데다. 이런 식으로 인식이 바뀌었죠. 우리 아파트 가격이 2009년 3월부터 올 3월까지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전국이 74%. 서울보다는 부산, 대구, 대전 이런 데가 훨씬 더 많이 올랐죠. 최근 2년 동안은 인천이 그동안 못 오르고 최근 2년 동안 인천이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울만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절대적인 차이죠. 아까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2억,
7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대구, 인천, 대전, 4억 5천 안팎이에요. 그 다음에 강주, 울산은 3억 2천, 3억 5천 정도 됩니다. 서울서 살다가 이런 도시로 가면 얼마나 씁니까? 7억, 8억, 생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이클을 구해보니까요. 장기 사이클입니다만 꺾이고 있어요. 제일 먼저 대구가 꺾였고, 대전이 꺾였고, 서울, 강북이 꺾이고 있습니다. 저는 꺾이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게 반드시 사이클이 있죠. 제가 아주 잘 나가던 시절이었는데요. 이런 신문에서 이런 기사도 실었어요. 제가 이런 유명한 연예인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 아파트에서 전세 살았었어요. 그런데 이 아파트에서 이 무렵을 살면서 제가 무슨 걱정을 했겠습니까? 이때는 서울 아파트가 30번, 40번 떨어진 시점이었어요. 혹시라도 아파트 가격이 전세 가격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제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고민 많이 했었어요. 그런 시절이 10년 전에 있었다는 거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반드시 모든 자산 가격에는 사이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이클이 이제 서서히 시작되고 있는 시점이다. 4, 5년 가면은 또 이런 이야기가 한번 나올 수가 있다. 여러분, 추세는 누구도 못 바꿉니다. 여러분, 이번 정부에서 28번 부동산 억제 정책을 내놨지 않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집값 계속 올랐죠. 근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만큼 부양책을 해놨어요. 그래도 계속 떨어지기만 했지 않습니까? 아마 윤석열 정부 후반 가면은 또 계속 부양책 내놓을 거예요. 사이클은 정부 정책으로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이클을 공부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든 우리나라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아까 구조적으로 저성장이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이렇게 빨리 늙어가는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심각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정말 우리 경제 가난했었죠. 제가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갈 무렵에 1인당 국민소득이 60달러. 중학교 갈 무렵에 300달러 좀 못 됐어요. 저 돈이 없어가지고 중학교 못 갔습니다.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산에 나무하러 다녔죠. 교복이 정말 입고 싶었었어요. 그런 차에 저같이 중학교 못 간 애들 교회에서 데려다가 책상도 없는 마룻바닥에서 공부시켜줘가지고 중고등학교 검정고시 했거든요. 그렇게 가난했어요. 근데 지금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돌파하고 고2까지 거의 무상교육이죠. 여기서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교복도 준다면서요. 절대적으로 잘 사는 나라예요. 근데 문제는 너무 빨리 우리가 늙어가고 있다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는 일부 부모님께서 애들 낳아서 키울 능력이 없어서 고아원 같은 데 보내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지금 고아원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지금 어디입니까? 노인 위탁시설, 양로. 심각해요. 인구 문제 정말 심각한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서울 리움미술관에 갔었어요. 의미 있는 통계를 작품화해 놨더라고요. 여러분 1차 베이비붐 세대 하면 몇 년에 태어난 사람들이죠? 1955년에서 63년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제가 58년 개띠 그 한가운데 개띠인데요. 제기하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정말 어려운 시절에 태어나가지고 어렵게 공부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직장 잡을 때 아까 말씀 3조 호황 등으로 경기 굉장히 좋았거든요. 일자리 정말 많았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 일자리 들어가지고 정말 열심히 일해가지고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돌파하는데 크게 기여했죠. 이들 자녀들 에코붐 세대라고 그래요. 79년에서 92년에 태어난 사람들. 950만 명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들 자녀들한테 교육도 정말 많이 했다는 거죠. 1차 배민 세대가. 부모님 모셨었던 겁니다. 근데 정작 자기 중요한 노후는 별로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최근 통계는 없어요. 근데 2015년 통계인데요. 서울 베이비붐 세대가 가지고 있는 평균 자산이 5억 2천이었어요. 그대로 이제 집값이 2배 이상 올랐으니까 10억 좀 넘었겠죠. 근데 서울 아파트가 12억 7천이라고 평균 가격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베이비붐 세대 평균적으로 그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고 은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 자녀들 일부가 독립된 생활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직장 생활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한국 경제의 문제라는 겁니다. 또 작가가 그런 거를 또 작품으로 표시해놨던데, 경제 공부 많이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부분적 현실입니다. 이런 거 생각하면 저는 우리도 이제 집에서 집 투자해서 소비재로 전환되는 가정이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부동산, 집은 뭐 첫째, 둘째, 셋째도 위치입니다. 특별한 위치에는 다른 현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우리도 부동산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바꿀 시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산을 어떻게 운용하고 있어요? 우리 가계가 실물자산, 주로 부동산이죠. 평균 77%고요. 금융자산 23%입니다. 이 전월세 보증금을 빼면요. 17%밖에 안 돼요. 특히 50대 후반, 60세 이상 이분들은 80% 이상이 부동산입니다. 저는 갈수록 이 부동산이 유동성이 떨어지는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든 유동화해야 된다. 뭐 저도 주택연금 가입할까 고민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유동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비중, 실물자산 좀 비중을 줄이고요. 금융자산 늘려야 되는데 워낙 금리가 낮으니까 꼭 우리가 배당 투자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KT, 뭐 여러분 다 KT 사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요. 배당 많이 주는 회사 주식 꼭 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외 자산 많이 투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국민연금이 여러분 자산을 그 해외 주식 투자를 워낙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많이 투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948조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가장 비중이 늘어나는 게 해외 주식이에요. 예를 들어 2010년에 국민연금이 6.2% 해외 주식 투자했는데 작년에 어떻습니까? 27%나 됩니다. 국내 주식보다 훨씬 17.5 국내, 27.1 해외 훨씬 높죠. 여러분 돈으로 국민연금 해외 주식 투자 엄청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따로 뭐 해외 주식 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국민연금 여러분 돈 가지고 이렇게 많이 운용해 주고 있으니까 따로 많이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특히 작년 하반기 들어서 우리 주식은 안 좋고 미국 주식은 좋으니까요. 우리가 미국 주식을 서학개미라고 좀 많이 샀죠. 그런데 지난주에 파이낸셜 타임즈 그 경제신문을 보니까 우리 그 서학개미들이 미국 주식 15개 종목 많이 산 종목을 쭉 비교해 놨던데요. 평균 수익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거의 마이너스 25%를. 정말 깜짝 놀랐어요. 우리 주식, 우리 국민들이 많이 산 것보다 미국 주식이 더 많이 수익률이 마이너스더라고요. 특히 우리가 좋아하는 미국 기술주, 뭐 이런 것들이 보니까 엄청 떠들어졌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자산 배분만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돈 가지고 있는데 어디다 얼만큼 맡기세요? 우리 가계가 지금 4,925 정도 전체입니다. 가지고 있는데 은행에다 현금이 예금 주로 은행에다 맡긴 건 43%, 보험에 30%, 그 다음에 주식에 23% 맡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게 평균이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거는 국가별로 정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사람들은 은행금리 0%인데요. 54%를 은행에다 맡기고 있어요. 왜 0% 받고 은행에다 54%를 맡기겠습니까? 디플레이션 때문에. 0% 금리 받더라도 물가 1%, 2% 떨어지면 실질 금융자산은 1 내지 2%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구 고령화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67세에 평균 상속받는다는 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돼가지고 상속받아가지고 주식 사겠어요? 채권 사겠어요? 그냥 은행에다 맡겨놨다가 쓰고 또 후손한테 물려주는 겁니다. 근데 미국은 일본하고 처음 반대죠. 일본은 은행에다 54% 맡기고 있는데 미국 사람들 어떻습니까? 54% 주식에다 맡기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주가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우리는 미국하고 일본 중간쯤에 있는데 그래도 미국보다는 일본에 조금 더 가깝죠. 근데 저는 미국 주시장 아까 좀 거품이라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 가계 금융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이 54%나 돼요. 2000년 IT 거품 붕괴 직전, 그 다음에 2008년 금융위기 직전, 뭐 48% 안팎이었거든요. 그때보다 훨씬 더 높다는 거죠. 그만큼 미국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젊은 분들 지난 10년만 봐가지고 미국 주가가 계속 오르는 것만 보셨거든요. 네, 그런데 미국 주가가 2000년 IT 거품 붕괴되고 10년간 박스권이었어요. 이 박스권을 돌파하기 위해서 10년 넘게 걸렸습니다.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그렇게 좋은 회사도 제자로 오기를 11년이 걸렸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때보다도 미국 주식시장 거품이 더 심각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미국 주식 비중을 적극적으로 늘릴 시기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뭐 23% 정도 되는데요. 뭐 2007년, 2008년에 거의 25% 갔었어요. 이때 왜 이렇게 주식 비중이 높아졌죠? 우리나라 은행이 수익원 다변화시켜야 된다고 여러분이 저축성액으로 맡겨놓은 돈을 다 주식형 펀드로 돌렸어요. 제가 그때 하나금융연구소 소장입니다만 하나은행도 10조 펀드 캠페인 해가지고 8조를 모았어요. 신한은행, 국민은행 더 많은 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2008년 8월 달에 144조까지 모았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이 돈을 모아주니까 자산운용사들이 그 주식을 사가지고 주가가 거품이 발생했죠. 그런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와가지고 그 거품이 붕괴됐지 않습니까? 은행이 정말 많은 우리 국민들을 주식시장에 실망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144조 같은 주식형 펀드가 72조까지 한때 떨어졌고요. 지금 95조 안팎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동학개미운동이라고 그래가지고 정말 많은 개인들이 주시장 참여해가지고 거품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특히 많은 유튜브, 주식 유튜브가 얼마나 많이 생겼습니까? 이때는 저 은행이 주식형 펀드 만들어서 주식시장 거품을 만들어 놓고요. 이번에는 저는 유튜브가 제대로 그냥 거품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꺼지는 과정이다. 네. 그래서 20% 아까 제 안에 이야기했지만은 2020년에 우리 지금 주식 투자자가 1,400만 명 정도 된대요. 거의 3분의 1이 주식 투자하고 있죠. 네. 실망하고 있죠. 제 아내가 아까 저 주식 보기도 싫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어떻습니까?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리면. 근데 단지 안 없어질 종목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중요한 거는 여유 자금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 누나가요, 돈이 생길 때마다 삼성전자 주식을 샀어요. 좀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뭐, 쟤는 삼성전자 주식 9만원대 산 사람이 힘들긴 하겠습니다만. 삼성전자가 얘들 둘 유학을 보냈다고 그럽니다. 시점이 문제지만은 삼성전자가 100배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 돈으로 애들 둘 유학을 보냈다는 겁니다. 저는 조만간 삼성전자 다시 오르리라 보고 있어요. 멀리 내다보면. 저는 지금도 제 뭐 주변 사람들이 뭐 자영업 뭐 하시겠다면은 한번 좀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삼성전자만큼 현대차만큼 영업이익 낼 수 있으니까 차라리 그런 회사 주주가 되어 가지고 그 회사 경영에 참여해 보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차별화된 시대라는 겁니다. 뭐 고용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배당 투자는 꼭 하고 주가는 장기적으로 오를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저성장 저금리 국면으로 가고 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런 시기에는 여러분이 어때야 된다고요? 일하면서 근로세 얻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직장 오래오래 다니시고요. 월급 많이 받으시고 승진하고 그 다음에 직장 다니면서 업을 하나 가지시라는 거죠. 다만 몇십만 원이라 받을 수 있는 업. 직장 다닐 때 업을 하나 공부해서 여러분 그 주말에도 이렇게 공부하시는데 일요일도 공부하시는데 굉장히 저는 바람직한 업을 하나 가지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자산 가격에는 사이클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올 5월 주가가 오른다는 건 아직 추세적인 상승은 아니고요. 내년 상반기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가 침체에 빠지면서 다시 한번 어려운 시기가 올 것 같다. 이런 어려운 시기가 오면 우리가 금융으로 불을 늘릴 수 있는 시기죠. 근데 그런 어려운 시기가 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현금이 있어야 됩니다. 부자들은 현금이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미리서 다 사고 정작 그 시기에는 현금이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용기가 있어야 돼요. 주가가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더 떨어질 것 같아서 우리 못 삽니다.
근데 부자들은 자기 현금으로 또 레버리지를 일으킵니다. 은행에서 돈 빌려가지고 돈을 더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부가 늘어나는 것이죠. 최근 저 세인트 루이스 연방은행에서 미국 그 부자들하고 가난한 사람들하고 좀 그 비교를 해놨던데요. 가장 중요한 차이가 뭡니까? 주식을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 사실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뭐 쓸 돈이 없기, 또 주식 살 돈이 없죠. 근데 부자들이 소비하고 남은 돈이 많으니까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장기적으로 주가가 오르니까 주식 때문에 미국의 빈부격차가 더 커졌더라. 이런 통계를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조적으로 저성장 저금리 시대 들어가니까 우리가 꼭 주식 투자는 하셔야 되는데 그게 사이클이 있고 뭐 장기적으로 내다봐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내년 상반기가 제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 국제 수익률은 1.3%에서 지금 2.8%까지 올랐죠. 근데 미국 10년 국제 그렇게 올랐는데 일본 국제 수익률 10년짜리가 0.2%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고 그래가지고 일본은 어떤지 디플레이션이니까 돈을 풀어야 되거든요. 금리가 오르면은 금리가 오르지 못하게끔 국제 수익률이 오르지 못하게끔 돈을 계속 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눈이 있어가지고 돈이라는 게 수익률 높은 데로 이동하죠. 그래서 미국 금리가 오르니까 일본에서 돈이 안 들어가지고 미국으로 가면서 엔화가 약세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그래가지고요. 90년대 일본이 경상수지 흑자가 많이 나니까 일본이 그 돈 가지고 해외 주식 투자를 많이 채권 투자를 했어요.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할 때는 내 돈이 최고라고 해가지고 손안의 돈이 최고라 해가지고 해외 투자했던 돈을 끌어들였거든요. 근데 일본이 노령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해외 주식 채권 투자한 게 많이 줄어들어 버렸어요. 가지고 올 게 별로 없죠. 그래서 최근에 엔화가 약세가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126엔, 뭐 일시적으로 130엔 넘을 겁니다. 근데 저는 하반기 가면은 미국의 10년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어요. 내년에 미국 경기 침체를 반영해가지고. 그러면은 지금 미국하고 일본하고 금리 차가 많이 벌어졌는데 하반기 가면은 미국 금리가 떨어지면서 장기 금리가 떨어지면서 금리 차가 축소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는 다시 엔화가 좀 강세로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또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시경제 지표 볼 때 선행지수라는 게 있고요. 물가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선행지수가 이렇게 떨어지고 물가는 오를 때는 여러분이 주식 투자 비중 가감히 줄여야 되고 채권 투자도 줄여야 돼요. 작년 하반기부터 선행지수가 이렇게 계속 6월 고점으로 떨어졌죠. 그 다음에 이렇게 물가는 올랐거든요. 경기 둔화되고 물가 오르고 금리 오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가 오를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올 하반기에는 물가 상승세가 좀 둔화되고 선행지수 감소세가 좀 줄어들고 이 격차가 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좀 오르는데 그런데 이게 물가가 떨어지고 경기가 둔화되는 국면에 여러분이 뭐를 사야 돼요? 지금은 채권을 사실 시기입니다. 장기 채권. 경기가 나빠지고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면 금리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죠. 지금은 채권 비중을 늘릴 시기입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 가면은 물가가 많이 떨어지고 선행지수는 떨어지고요. 내년 하반기 가면은 선행지수가 올라가고 물가 떨어졌다가 이제 약간 올라가기 시작할 거예요. 이럴 때는 주식 비중을 하강히 늘리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거시경제 흐름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선행지수하고 물가 두 개만 꼭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에 따라 자산 배분을 하는데요. 지금은 채권 비중을 많이 늘릴 시기다. 내년 하반기 가면은 주식 비중을 적극적으로 늘릴 시기다. GDP가 문제가 있는 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주부가요, 이 코로나 때문에 뭐 삼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저도 집에서 밥을 많이 먹었거든요. 가정주부 일이 엄청 많아졌어요. 그건 GDP에 안 잡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부들끼리 서로 애들 가해시키면서 서로 돈을 주고받으면은 그게 GDP에 잡히고요. 그 다음에
그 소프트웨어, 그게 GDP에 안 잡히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추세라는 것은 존재하고요. 그의 다른 통계가 아마 GDP를 전반적으로 재측정하는 예, 그런 게 나을 텐데요. 예, 그런데 그 GDP에 그 지적자산 투자라는 게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지적자산 투자가 GDP에 들어가고 그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GDP를 전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약간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래도 그 수치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통계를 보고 우리가 그 통계에 많은 모순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통계의 정확성보다는 우리가 늘 자산 배분할 때는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GDP가 오르는 국면인가 떨어지는 국면인가.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